2001년 가을, 단풍이 가장 아름답던 지리산에서 두 자매가 사라졌습니다. 44세 언니와 41의 동생. 평생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자매였습니다. 오전 11시 40분, 법계사 인근 쉼터에서 찍힌 사진 한 장.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언니는 동생의 어깨를 감싸고 동생은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1시 10분, 동생의 휴대전화에서 마지막 발신 기록이 남은 뒤 두 사람의 전화기는 동시에 꺼졌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말입니다. 가족들의 신고로 대규모 수색 작업이 펼쳐졌지만 산은 아무런 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단순 조난사고로 기록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한 통의 통화 기록, 목격자의 이상한 증언, 그리고 탐방로를 벗어난 발자국 흔적은 이 사건이 결코 산의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언니는 왜 동생의 짐까지 대신 들고 있었을까요? 동생은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직후 왜 두 사람의 전화기가 동시에 꺼진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자매는 정해진 하산 코스를 벗어났을까요? 23년이 지난 지금도 지리산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기록들은 여전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산이 만든 비극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된 선택이었을까요? 2001년 10월 14일 일요일 저녁 6시 40분 지리산 중산리 탐방지원센터 앞에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남겨진 차 한 대, 시동은 꺼져 있었고 운전석 옆 조수석에는 여성용 재킷 한 벌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차주는 김선영, 44. 하산 예정 시간은 오후 5시였습니다. 그러나 1시간 40분이 지나도록 김선영과 함께 산에 오른 동생 김선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단풍철 지리산. 이 시기라면 등산로마다 사람들로 붐볐을 것입니다. 만약 조난사고였다면 이미 다른 등산객들로부터 구조 요청이 들어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신호도 없었습니다. 탐방지원센터 직원이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가족에게 연락을 취한 것은 저녁 7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언니가 안 왔어요? 분명 오늘 같이 간다고 했는데. 전화를 받은 사람은 막내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보다 불안이 먼저 묻어났습니다. 평소 김선영은 약속 시간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밤 8시, 경찰에 정식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새벽부터 수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김선영과 김선희. 언니 김선영은 1998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외동딸과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일하며 딸을 키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말수가 적었어요. 그런데 한 번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었죠. 동생 김선희는 결혼 7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2000년 봄의 일이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의처증이었습니다. 이혼 후 김선희는 언니 집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매일 통화했고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언니는 동생을 그냥 가족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처럼 대했어요. 이웃 주민의 증언입니다. 실제로 김선영은 동생이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법원까지 동행했고 전 남편이 찾아올 때마다 직접 나서서 막아섰습니다. 선이 혼자 보내기엔 마음이 안 놓여서요. 실종 사흘 전 김선영이 친구에게 남긴 말이었습니다. 당시 김선희는 전 남편 이준호로부터 계속해서 연락을 받고 있었습니다. 복합적인 감정이 담긴 전화들이었습니다. 사과, 협박, 애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선희는 지쳐 있었고 김선영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001년 10월 13일 토요일 아침. 언니, 우리 내일 어디 갈까? 날씨 좋다던데. 김선희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김선영은 망설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그래, 지리산 어때? 단풍 예쁠 거야.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자매가 늘 나누던 특별할 것 없는 주말 약속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튿날 아침 일찍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선영은 도시락을 쌌고 김선희는 등산화 끈을 새로 갈았습니다. 그러나 이 동행이 보호가 아니라 위험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14일 일요일 아침 8시 30분, 두 자매는 김선영의 차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는 도시락 2개와 생수 4병, 간단한 구급약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을 산행 준비였습니다. 오전 9시 50분, 중산리 주차장 도착. 오전 10시 10분, 탐방로 진입. 오전 11시 40분, 법계사 인근 쉼터. 마지막 사진이 찍힌 시각입니다. 다른 등산객이 부탁을 받고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언니는 동생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동생은 카메라를 향해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자매분이세요? 사이가 참 좋아 보이네요. 사진을 찍어준 등산객이 건넨 말이었습니다. 김선영이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제3자가 기억하는 두 사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진을 찍은 직후 자매는 쉼터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일반 하산 코스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언니로 보이는 분이 계속 뒤를 돌아보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를 확인하는 것처럼요. 산장 직원의 기억입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긴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목격담이 됐습니다. 오후 1시 10분, 김선희의 휴대전화에서 발신 기록이 남습니다. 수신자는 전 남편 이준호. 통화 시간은 37초였습니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 직후 김선영과 김선희 두 사람의 휴대전화는 같은 기지국에서 동시에 신호가 끊겼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두 대의 전화기가 꺼진 것입니다. 산에서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되는 일은 흔합니다. 하지만 두 대가 정확히 같은 순간 꺼지는 경우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수사팀이 주목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합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저녁 6시 40분, 하산 예정 시간을 한참 넘긴 주차장. 돌아오지 않는 두 사람. 조수석에 놓인 재킷은 마치 주인이 곧 돌아올 것처럼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선영과 김선희는 그날 밤, 다음 날 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산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단풍은 여전히 붉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은 계속 불었습니다. 하지만 두 자매의 흔적은 그곳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로의 삶을 대신 버텨온 자매. 그들의 깊은 연대는 그날 지리산 어딘가에서 끊어졌습니다. 아니, 끊긴 것일까요? 아니면 끊어진 것일까요? 그 차이가 이 사건의 본질을 결정짓게 됩니다. 2001년 10월 15일 월요일 새벽 5시. 지리산에는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수색대는 헤드랜턴을 켜고 산을 올랐습니다. 경찰, 소방대원, 국립공원 직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까지 총 5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어머니는 탐방지원센터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우리 애들 추울 텐데. 74세 어머니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손에는 딸들이 좋아하던 호빵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수색은 법계사 인근 쉼터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마지막 목격 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색대는 정규 등산로를 따라 아래 위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계곡도 확인했고 절벽 아래도 살폈습니다. 하지만 이틀간의 수색에서 발견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흔적이 너무 없어요. 조난이라면 뭔가 남았어야 하는데. 수색대장의 말이었습니다. 추락사고라면 옷자락이라도, 낙석사고라면 혈흔이라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리산은 마치 두 사람을 처음부터 삼키지 않은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수사팀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자매의 동선을 역추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전 11시 40분에 찍힌 사진. 제작진이 입수한 이 사진에는 김선영과 김선희뿐 아니라 뒤편 배경도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법계사 쉼터의 나무 벤치, 그 옆 이정표, 그리고 멀리 보이는 다른 등산객들. 평범한 가을날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사진 속 언니 김선영의 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소를 짓고 있지만 눈빛은 어딘가 경계하는 듯 보입니다. 동생 김선희는 환하게 웃고 있지만 그녀가 메고 있던 배낭은 언니가 들고 있었습니다. 보통 각자 자기 짐은 자기가 메잖아요. 등산 동호회 회원의 말입니다. 김선희의 배낭은 작은 편이었습니다. 충분히 본인이 멜 수 있는 무게였습니다.
그런데 왜 언니가 대신 들고 있었을까요? 수사팀이 나중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언니의 배낭 안에는 동생의 휴대전화 충전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동생의 물건을 언니가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영이가 선희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막내 여동생의 추측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려 했던 걸까요? 산은 위험하지만 가을 주말에 지리산은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준 등산객을 찾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그날 지리산을 방문한 등산객들의 명단을 확보하려 했지만 2001년 당시에는 등산객 등록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차량 번호 정도만 기록됐을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 직접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부산에서 온 50대 남성이었습니다. 두 분이 참 다정해 보이셔서 제가 먼저 사진 찍어드릴까요? 했던 것 같아요. 그의 기억 속에서 자매는 평범했습니다. 특별히 다툰 흔적도 누군가를 피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단지 가을 산을 즐기러 온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진 찍고 나서 어느 방향으로 가셨어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반 코스가 아닌 쪽으로 걸어가시는 것 같긴 했어요. 애매한 증언이었습니다. 같긴 했다는 표현. 확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법계사 쉼터에서는 크게 세 갈래 길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정상으로 향하는 길, 두 번째는 하산 코스, 세 번째는 샛길로 이어지는 비정규 탐방로였습니다. 대부분의 등산객은 첫 번째나 두 번째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목격자는 자매가 세 번째 방향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쪽은 위험해서 통제하는 구역인데. 국립공원 직원의 설명입니다. 비정규 탐방로는 안전 문제로 출입을 권장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정표도 없고 길도 불분명했습니다. 왜 자매는 그쪽으로 갔을까요? 수색대는 비정규 탐방로를 집중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찍힌 지점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에서 첫 번째 단서를 발견합니다. 발자국이었습니다. 낙엽이 쌓인 흙길 위에 희미하게 남은 운동화 자국. 감식 결과 두 사람 이상의 발자국으로 추정됐습니다. 크기도 달랐고 보폭도 달랐습니다. 문제는 방향이었습니다. 발자국은 산 위쪽이 아니라 더 깊은 계곡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산도 아니고 등산도 아닌 이상한 방향이에요. 수색대원의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등산객은 정상을 향하거나 하산길을 택합니다. 하지만 이 발자국들은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 숲속 깊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발자국의 깊이였습니다. 어떤 발자국은 깊게 패여 있었고 어떤 발자국은 질질 끌린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서둘러 걷거나 혹은 끌려가듯 이동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발적인 이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감식반의 소견이었습니다. 발자국을 따라가자 약 200m 지점에서 흔적이 끊어졌습니다. 바위지대가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바위 위에서는 더 이상 발자국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색대는 그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김선영과 김선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발견된 것이 있었습니다. 발자국 근처 나뭇가지에 걸려있던 천조각. 푸른색 면 재질이었습니다. 찢어진 것처럼 가장자리가 불규칙했습니다. 크기는 손바닥만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확인한 결과 김선희가 입고 간 바람막이 색깔과 일치했습니다. 선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천조각을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찢어진 옷.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뭇가지에 걸려 자연스럽게 찢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다른 가능성도 염두에 뒀습니다. 누군가와 몸싸움이 있었거나 급하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찢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말입니다. 2001년 10월 17일 수요일. 실종 사흘째 수색 작업은 계속됐지만 더 이상의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뿐 아니라 전국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지리산 자매 실종, 단순 조난인가 사건인가? 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조난 사고로 보는 쪽과 타인 개입 가능성을 보는 쪽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단서 하나가 추가로 드러납니다. 오후 1시 10분, 김선희의 마지막 발신 기록. 그 수신자가 누구인지 확인됐습니다.
전 남편 이준호였습니다. 통화 시간은 37초. 그리고 그 통화 직후 두 사람의 휴대전화는 동시에 꺼졌습니다. 이 타이밍이 우연일 수 있을까요? 수사팀은 이준호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행적을 조사하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산악조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점점 키워갑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던 자매.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이렇게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이후의 행적은 점점 더 평범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리산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단풍은 계속 지고 있었고 바람은 계속 불었습니다. 하지만 사는 자매가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찢어진 천 조각 하나와 희미한 발자국 몇 개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2001년 10월 17일 수요일 오후 수사팀은 김선희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실종 당일인 10월 14일 오후 1시 10분 마지막 발신 기록의 수신자는 이준호, 김선희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정확히 37초. 그리고 이 통화가 끝난 직후 김선영과 김선희 두 사람의 휴대전화는 같은 기지국, 같은 시각에 신호가 끊겼습니다. 오후 1시 11분 43초. 기록은 정확했습니다. 한 대가 아니라 두 대가 동시에 꺼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통신 분석팀의 설명입니다. 배터리 방전이라면 두 전화기가 우연히 같은 시각에 꺼질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더구나 김선영의 전화기는 출발 전 완전히 충전된 상태였고 김선희의 전화기도 배터리가 70%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전원을 끈 것으로 봐야 합니다. 수사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두 사람은 동시에 전화기를 껐을까요? 아니, 꺼야 했을까요? 이준호는 김선희와 2000년 봄에 이혼했습니다. 결혼 생활 7년. 처음 3년은 평범했습니다. 이준호는 자동차 부품 회사 영업사원이었고 김선희는 은행 창구 직원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잘 어울리는 부부라고 했습니다. 변화는 결혼 4년 차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준호는 김선희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지면 추궁했고 남자 동료와 이야기하면 화를 냈습니다. 처음엔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관심이 많은 거라고. 김선희가 언니에게 털어놓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습니다. 결혼 5년 차, 김선희는 은행을 그만뒀습니다. 이준호가 원했기 때문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의심할 일도 없잖아. 이준호의 말이었습니다. 김선희는 집에 있었지만 이준호의 의심은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전화 통화 내역을 확인했고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갔었는지 따졌습니다. 결혼 7년 차, 김선희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더는 못 살겠어요, 언니. 김선영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6개월 걸렸습니다. 이준호는 끝까지 거부했지만 결국 2000년 4월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하지만 이혼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준호는 이혼 후에도 김선희에게 계속 연락했습니다. 처음엔 사과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김선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톤이 바뀌었습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협박에 가까운 문자 메시지들이 이어졌습니다. 김선희는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준호는 다시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2001년 들어서도 연락은 계속됐습니다. 때로는 애원, 때로는 화풀이였습니다. 김선희는 지쳐갔고 김선영은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언니, 나 어떡하면 좋을까? 내가 있잖아. 걱정 마. 언니의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실종 일주일 전인 10월 7일 일요일 밤 11시. 이준호가 김선희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을 계속 눌렀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희야, 나 좀 보자. 할 얘기가 있어. 김선희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김선영은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이준호 씨, 이러지 마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준호는 언니를 노려봤습니다. 언니만 없으면 선희는 다시 돌아올 텐데. 그가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이웃 주민이 기억하는 장면입니다. 결국 이준호는 떠났지만 그날 밤 김선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선영은 동생 집에서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언니 미안해.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잖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수사팀이 이준호를 찾아간 것은 실종 사흘째였습니다. 10월 14일 일요일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이준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통신 기록은 달랐습니다. 그의 휴대전화는 그날 오전 10시부터 산청읍 인근 기지국에 잡혔습니다. 산청은 지리산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산청에는 왜 가셨습니까? 드라이브 했습니다. 기분 전환하려고. 방향이 지리산 쪽이던데요. 우연입니다. 그냥 차 몰고 달리다 보니 그쪽으로 간 거예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수사관은 더 물었습니다. 김선혜 씨가 그날 지리산에 간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이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방향으로 가셨다는 게 우연이라고요? 우연입니다. 그는 끝까지 우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기록은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실종 전날인 10월 13일 토요일 밤, 이준호는 김선희에게 총 7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김선희는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종 당일인 10월 14일 일요일 오전 8시 20분, 다시 한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후 1시 10분, 김선희가 먼저 이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일까요? 받지 않던 김선희가 왜 갑자기 먼저 전화를 걸었을까요? 더구나 산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긴급한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팀의 분석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려 했거나 혹은 어떤 경고를 하려 했을 가능성. 37초라는 짧은 통화 시간도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 통화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기억 안 납니다. 이준호의 대답이었습니다. 37초 통화한 내용을 기억 못 하신다고요? 워낙 짧아서. 그냥 안부 묻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안부를 묻는데 37초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억이 안 나시죠? 이준호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통화 내용을 복원하려 했지만 2001년 당시에는 통화 녹음 시스템이 일반화되지 않았습니다. 통화 기록만 남아있을 뿐 실제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통화 직후 김선영과 김선희의 전화기는 동시에 꺼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이준호의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트렁크에서 등산화가 발견됐습니다. 밑창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등산화는 언제 신으셨습니까? 작년에 산 갔을 때요. 작년? 네, 작년 가을쯤. 하지만 감식 결과 흙의 성분은 지리산 중산리 일대의 토양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흙이 묻은 시기는 최근 약 일주일 이내로 추정됐습니다. 작년이 아니라 최근에 신은 것 같은데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준호는 계속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의 의심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오후 1시 10분 37초간의 통화.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김선희는 무엇을 말하려 했고 이준호는 무엇을 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직후 두 자매의 전화기는 동시에 침묵했을까요? 지워지지 않는 번호. 그 번호 너머에서 들려왔을 목소리. 우리는 그것을 영영 들을 수 없지만 그 통화가 이 사건의 결정적 순간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전화기는 꺼졌고 산은 침묵했고 이준호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진실은 37초 안에 묻혀버렸습니다. 2001년 10월 19일 금요일. 수사팀은 이준호의 동선을 정밀하게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당일인 10월 14일 일요일. 그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전 8시. 이준호의 휴대전화는 부산 해운대 자택 인근 기지국에 잡혔습니다. 오전 9시 40분. 김해 인근. 오전 10시 20분 산청읍 인근. 통신 기록은 그가 지리산 방향으로 이동했음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부산에서 산청까지는 차로 약 2시간 거리. 그는 일요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지리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냥 드라이브였다고 하셨죠? 수사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
목적지 없이 2시간을 운전하셨다는 겁니까?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달렸습니다. 이준호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수사팀은 산청읍 일대의 주유소, 휴게소, 식당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목격 증언을 확보합니다. 산청읍 외곽의 작은 주유소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일요일 맞아요. 점심때쯤 됐을 거예요. 검은색 승용차가 들어왔는데 남자 혼자 타고 있었어요. 어떤 남자였습니까? 30 중반쯤? 인상이 좀 어두워 보였어요. 기름 넣고는 지도를 보더라고요. 지도요? 네, 차 안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한참 보고 있었어요. 지리산 쪽 지도 같았어요. 시간은 오후 12시 30분경. 김선희가 이준호에게 전화를 걸기 40분 전이었습니다. 주유소에서 지리산 중산리 입구까지는 차로 약 30분 거리. 만약 이준호가 주유소를 떠나 곧바로 지리산으로 향했다면 김선희의 전화를 받을 때 그는 이미 산 근처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지도를 보셨습니까?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지도요? 저는 지도 본 적 없는데요. 이준호는 부인했습니다. 주유소 주인이 당신을 봤다고 합니다. 사람을 잘못 봤을 거예요. 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주유소 주인은 차량 번호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준호의 차량 번호와 일치했습니다. 수사팀은 이준호의 차량을 다시 한번 정밀 조사했습니다. 조수석 바닥 매트에서 낙엽이 발견됐습니다. 단풍나무 잎이었습니다. 이 낙엽은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디 산책할 때 묻어 들어왔겠죠. 최근에 산에 가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순이었습니다. 산에 간 적이 없다면서 차 안에 낙엽이 있다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감식 결과 낙엽의 상태로 보아 떨어진 지 일주일 이내로 추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단풍나무 종류는 지리산 일대에서 흔히 발견되는 종이었습니다. 이준호의 진술과 물증은 계속 어긋났습니다. 수사팀은 방향을 바꿔 이준호의 심리 상태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만나 그의 이혼 후 생활을 조사했습니다. 직장 동료의 증언입니다. 이혼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술을 자주 마셨고 일에도 집중을 못했어요. 김선혜 씨 얘기를 자주 하던가요? 네, 계속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처형이 동생을 부추겼다고. 언니만 없으면 다시 합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처형, 즉 김선영에 대한 적개심이었습니다. 또 다른 동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은 술 먹고 이런 말을 했어요. 언니가 없어지면 선희는 혼자잖아. 그럼 내게 돌아올 거야. 그때는 술김에 하는 소리려니 했는데 섬뜩한 발언이었습니다. 이준호는 김선영을 자신과 김선희 사이의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실종 한 달 전인 2001년 9월, 이준호는 사설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사람 행적 좀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누구 말씀이십니까? 제 전 처입니다. 요즘 누구 만나는지 어디 다니는지 알고 싶어서요. 탐정사무소 직원의 증언입니다. 이준호는 김선희의 사진과 주소를 건넸습니다. 미행을 원하시는 겁니까? 네, 주말에 주로 어디 가는지 알고 싶어요. 이준호는 선불로 5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2주일 동안 김선희의 행적이 조사됐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상자는 주말마다 언니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 시간을 보냄. 주로 재래시장 방문, 카페 이용. 특이사항 없음. 하지만 이준호가 주목한 것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10월 둘째 주 토요일 대상자가 등산용품점 방문. 등산화와 배낭 구입. 김선희가 등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이준호는 탐정에게 추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언제 어디 산에 가는지 알아봐 주세요. 탐정은 거절했습니다. 그 정도는 저희 업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준호는 화를 냈습니다. 돈 더 줄게요. 제발 좀 알아봐 주세요. 결국 탐정은 거절했고 이준호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9월 말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10월 14일 김선희는 지리산에서 사라졌습니다. 수사팀은 이준호가 독자적으로 김선희의 일정을 파악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탐정이 거절했다면 직접 미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실종 전날인 10월 13일
토요일 저녁 김선희의 아파트 인근에서 이준호의 차량이 목격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검은색 차가 계속 아파트 앞을 서성이더라고요. 수상해서 기억하고 있었어요. 경비원의 말이었습니다. 이준호는 김선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김선희가 향한 곳과 같은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이었을까요? 수사팀은 이준호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할지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정황은 의심스러웠지만 범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준호가 산에 갔다는 확실한 증거도, 김선영과 김선희를 만났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가 지리산 근처까지 갔다는 것, 그리고 그의 차에서 낙엽과 흙이 발견됐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정황상 의심은 되지만 기소하기엔 증거가 부족합니다. 검사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준호는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이준호를 둘러싼 의혹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의 집에서 발견된 일기장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희는 내 거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 언니가 방해하지만 언젠가는 선희가 돌아올 거야. 날짜는 2001년 9월 25일이었습니다. 실종 3주 전의 기록이었습니다. 집착은 이렇게 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착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는지는 여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이라는 변수. 그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지만 동시에 가장 입증하기 어려운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집착이었는지 아니면 더 어두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산은 여전히 침묵했고 이준호는 여전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의심과 침묵 사이에서 진실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2001년 10월 21일 일요일. 실종 일주일째 수색은 계속됐지만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다시 초점을 바꿨습니다. 김선영과 김선희 두 자매의 관계와 행동 패턴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족들과 지인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언니 김선영은 항상 동생을 앞에서 보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막내 여동생의 증언입니다. 둘째 언니가 이혼할 때도 셋째 언니가 제일 먼저 나섰어요. 법원도 같이 가고 전 남편이 찾아오면 대신 나가서 막았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셋째 언니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힘들어도 동생 일이라면 먼저 나서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김선영의 직장 동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영 씨는 조용한 편이었는데 동생 얘기만 나오면 달라졌어요. 누가 동생 험담이라도 하면 절대 안 넘어가더라고요. 이웃 주민은 더 구체적인 장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이었나? 전 남편이 또 찾아왔을 때 선영 씨가 정말 단호하게 막아섰어요. 내 동생한테 더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다시 오면 고소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김선영은 말이 적은 사람이었지만 동생을 지킬 때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실종 당일 김선영은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수사팀이 주목한 것은 김선영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미묘한 신호들이었습니다. 첫째, 김선영은 동생의 배낭을 대신 들고 있었습니다. 둘째, 사진 속 김선영의 표정은 웃고 있지만 눈빛은 경계하는 듯 보였습니다. 셋째, 산장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김선영은 계속 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김선영은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팀은 김선영의 배낭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배낭 안에는 도시락, 물, 구급약 외에 동생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충전기, 여분의 양말, 손수건. 왜 동생 물건을 언니가 들고 있었을까요? 수사관의 질문에 막내 여동생이 답했습니다. 셋째 언니는 늘 그랬어요. 둘째 언니 짐을 덜어주려고. 내가 힘들까봐 그러면서요. 하지만 이번은 조금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동생의 물건을 챙겨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동생이 급하게 움직여야 할 상황을 대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셋째 언니가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었나요? 글쎄요. 확실하진 않지만
등산 가기 전날 밤에 둘째 언니한테 전화한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통화 끝나고 셋째 언니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실종 전날 밤, 김선영과 김선희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을까요? 수사팀은 김선희의 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혹시 남겨진 메모나 일기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책상 위 달력에 표시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10월 14일 일요일 지리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언니랑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단순한 메모였습니다. 하지만 언니랑이라는 표현이 의미심장했습니다. 김선희는 혼자 가려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언니와 함께 갈 계획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언니가 동행을 자처한 걸까요? 친구의 증언이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선희가 그러더라고요. 언니가 꼭 같이 가자고 해서라고. 원래는 혼자 가려고 했대요. 왜 혼자 가려고 했습니까? 기분 전환하고 싶다고 했어요. 요즘 너무 힘들다고. 전 남편 때문에요? 네. 계속 연락이 와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어요. 김선희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김선영은 동생을 혼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선영 씨가 왜 같이 가겠다고 했을까요? 글쎄요. 걱정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걱정. 그렇습니다. 김선영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김선영의 직장 동료를 다시 만났습니다. 실종 전주 금요일, 그러니까 10월 12일에 선영 씨 만났는데요. 그때 표정이 안 좋아 보였어요. 무슨 일 있었나요? 제가 물어봤더니 동생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러더라고요. 동생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군요. 네, 그래서 제가 주말에 기분 전환이라도 시켜줘 했더니 그럴 생각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김선영은 동생의 상태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등산을 동생의 기분 전환 기회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동생을 혼자 보낼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수사팀이 도달한 가설은 이렇습니다. 김선영은 이준호가 여전히 동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종 일주일 전 밤, 이준호가 아파트 앞에 나타났을 때 직접 맞섰던 사람도 김선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종 전날 밤, 김선희로부터 무언가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이준호가 또 연락을 했다거나, 만나자고 했다거나, 어떤 위협적인 말을 했다거나. 김선영은 결정했습니다. 동생을 혼자 보내지 않겠다고. 선영이는 늘 그랬어요. 내가 대신 맞을게라는 사람이었어요. 친구의 말입니다. 대신 맞겠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생 대신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뜻일 것입니다. 실종 당일 김선희가 오후 1시 10분에 이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김선영은 그 옆에 있었을 것입니다. 37초간의 짧은 통화. 그 통화 내용을 김선영도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통화 직후 두 사람의 전화기가 동시에 꺼졌습니다. 수사팀은 이렇게 추론했습니다. 이준호가 산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김선희에게 전화로 위치를 알려줬을 가능성. 김선희는 거절했지만 이준호는 협박이나 회유를 했을 가능성. 그리고 김선영이 이를 듣고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을 가능성. 동생은 보내지 않겠다. 내가 가겠다. 김선영이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은 비정규 탐방로로 향했습니다. 일반 등산객이 가지 않는 곳.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 언니는 동생을 지키려 했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위험에 노출됐을 가능성. 발견된 발자국 흔적, 찢어진 옷자락, 그리고 동시에 꺼진 전화기. 모든 정황은 김선영이 동생을 보호하려다 함께 위험에 처했음을 시사합니다. 셋째 언니는 둘째 언니를 혼자 두지 않았을 거예요. 막내 여동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게 언니였으니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이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선희가 다치면 대신 맞겠다고 나서고 선희가 울면 같이 울어주고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마지막 순간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보호하려는 선택이 스스로를 위험으로 밀어넣은 순간 김선영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배낭을 더 챙기고 뒤를 계속 돌아보고 동생을 절대 혼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험이 어디서 어떤 형태로 왔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산은 침묵했고 언니의 선택은 흔적만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수사팀은 이제 한 가지 질문에 집중했습니다. 그 위험은 산이 아니라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답은 여전히 지리산 어딘가에 혹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2001년 10월 24일 수요일, 실종 열흘째 수색 작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팀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발견된 발자국과 천조각을 더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법계사 쉼터에서 800m 떨어진 비정규 탐방로, 발자국이 발견된 그곳에서 감식팀은 사흘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발자국은 총 3종류였습니다. 첫 번째, 여성용 등산화로 추정되는 발자국. 사이즈는 235mm, 김선영의 등산화 크기와 일치했습니다. 두 번째, 역시 여성용이지만 첫 번째보다 약간 큰 발자국. 사이즈는 240mm, 김선희의 등산화 크기와 일치했습니다. 세 번째, 남성용으로 추정되는 발자국. 사이즈는 270mm. 세 사람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감식 반장의 설명입니다. 발자국의 깊이와 방향을 분석한 결과 세 사람은 거의 동시에 이 지점을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요? 네, 시간차가 거의 없습니다. 함께 이동했다고 봐야 합니다. 함께 이동했다는 것. 그렇다면 김선영과 김선희는 누군가와 만났던 것일까요? 더 중요한 것은 발자국의 패턴이었습니다. 여성 발자국 2개는 보폭이 불규칙합니다. 특히 작은 쪽 발자국은 일부가 질질 끌린 흔적처럼 보여요. 끌렸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걷기 힘든 상태였거나 급하게 이동했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끌려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섬뜩한 분석이었습니다. 반면 남성 발자국은 일정했습니다. 보폭도 규칙적이고 깊이도 균일했습니다. 목적지를 알고 걷는 사람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남성 발자국의 주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까? 신발 밑창 패턴을 분석 중입니다. 특정 브랜드의 등산화로 보이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식팀은 발자국 주변 흙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발자국 근처 흙에서 미세한 섬유 조각이 검출된 것입니다. 푸른색 면 재질, 나뭇가지에 걸려있던 천 조각과 같은 재질이었습니다. 이 천 조각이 여기서 떨어진 게 맞습니다. 감식관의 확인이었습니다. 김선희의 바람막이가 이곳에서 찢어졌다는 의미였습니다. 왜 옷이 찢어졌을까요? 나뭇가지에 걸려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천 조각의 가장자리를 확대 분석한 결과 단순히 걸려서 찢어진 것이 아니라 강한 힘이 가해진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옷을 잡아당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의 소견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발자국을 따라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발자국은 약 200m를 더 이어지다가 바위지대에서 끊어졌습니다. 바위 위에는 발자국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위 틈 사이에서 또 다른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긴 머리카락 세올, 검은색이었습니다. 바위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김선희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희가 여기까지 왔다는 증거입니다.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머리카락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선희가 여기서 무슨 일을 당한 거예요? 울음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위지대 너머는 급경사 계곡이었습니다. 깊이는 약 30m, 아래는 바위와 나무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수색대는 계곡 아래까지 내려가 샅샅이 뒤졌습니다. 혹시 추락사고가 있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추락의 흔적도 시신도 옷가지도 없었습니다. 추락사고가 아닙니다. 수색대장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사람은 바위지대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수사팀은 지형을 분석했습니다. 바위지대에서 갈 수 있는 방향은 크게 세 곳이었습니다. 첫째, 다시 탐방로로 되돌아가는 길. 둘째,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 셋째, 더 깊은 숲속으로 이어지는 길. 탐방로로 돌아갔다면 누군가 목격했을 것입니다. 계곡으로 내려갔다면 흔적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세 번째,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었습니다. 수색대는 숲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길도 없고 사람의 발길도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져 있었고 낙엽이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300m를 들어간 지점에서 또 다른 흔적을 발견합니다. 부러진 나뭇가지들이었습니다. 이 나뭇가지들 최근에 부러진 것 같은데요. 수색대원이 말했습니다. 부러진 단면이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부러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나뭇가지는 사람 머리 높이쯤에서 부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지나가면서 부딪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사팀은 이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0m를 집중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흔적은 여기서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발자국, 천조각, 머리카락, 부러진 나뭇가지. 그리고 그 너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 깊은 곳까지 들어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성 발자국의 주인이 두 사람을 이곳으로 데려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 기록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자발적 이탈보다는 유인 가능성 배제 어려움. 유인. 그것은 단순한 조난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왜 두 자매를 이 깊은 숲속으로 유인했을까요? 수사팀의 시선은 다시 이준호에게로 향했습니다. 남성 발자국의 신발 밑창 패턴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정 브랜드의 등산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는 이준호의 차량에서 발견된 등산화와 같은 브랜드였습니다. 이준호 씨, 당신 등산화 밑창 패턴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이준호는 등산화를 제출했습니다. 감식 결과 밑창 패턴이 현장에서 발견된 남성 발자국과 유사했습니다. 하지만 유사했을 뿐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패턴은 비슷한데 마모 정도가 달라요. 현장 발자국은 더 새 것 같고 이준호 씨 등산화는 좀 낡았어요. 감식관의 설명이었습니다. 이준호가 다른 등산화를 신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등산화가 한 켤레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준호는 부인했습니다. 수사는 또다시 막혔습니다. 정황은 계속 이준호를 가리켰지만 결정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갈림길에서 사라진 흔적. 그 흔적들은 자연이 아니라 사람의 손길을 강하게 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두 자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색은 계속됐지만 더 이상의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리산은 비밀을 감춘 채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진실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닌 의도가 개입됐을 가능성. 그 가능성은 이제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답답한 현실이었습니다. 2001년 11월 3일 토요일, 실종 20날째 수색 작업은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더 이상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정황과 증거를 종합해 하나의 시나리오를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 40분, 법계사 쉼터에서 사진을 찍은 김선영과 김선희. 그 직후 두 사람은 정규 하산 코스를 벗어나 비정규 탐방로로 향했습니다. 왜일까요? 수사팀의 가설은 이렇습니다. 김선희가 이준호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가능성. 만나자는 연락이었을 것입니다. 김선희는 거절하려 했지만 이준호는 끈질겼을 것입니다. 잠깐만 할 말이 있어. 사람들 없는 조용한 데서 보자. 이준호가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김선희는 언니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니 김선영은 결정했을 것입니다. 내가 같이 가줄게. 혼자 가지마. 두 사람은 함께 비정규 탐방로로 향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위험이 됐습니다. 오후 1시 10분, 김선희가 이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짧은 통화였습니다. 이준호는 자신의 위치를 알려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자매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발자국 흔적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세 사람이 만났고 함께 더 깊은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수사팀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준호는 김선희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김선희는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준호는 감정이 격해졌을 것입니다. 언니만 없으면 돌아올 거잖아. 그가 여러 번 했던 말입니다. 김선영이 나섰습니다. 동생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을 가능성. 그 과정에서 김선희의 옷이 찢어지고 머리카락이 뽑혔을 가능성. 산은 고립된 공간이었습니다. 증인도 없고 CCTV도 없었습니다. 2001년 당시에는 산의 감시 시스템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준호는 계획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순간적인 격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그날 오후 1시 이후 두 자매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이준호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10월 14일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정확히 어디 계셨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드라이브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몇 시에 도착했습니까? 오후 3시쯤? 확실합니까? 정확히는 기억이 또 기억이 안 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이준호의 차량 이동 경로를 재구성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당시에는 블랙박스도 GPS 추적도 일반화되지 않았습니다. 통행료 기록과 주유소 영수증으로만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그날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현금으로만 결제했다고 했습니다. 왜 현금만 쓰셨습니까? 원래 현금 쓰는 거 좋아해요. 의심스러웠지만 위법은 아니었습니다. 수사팀은 심리 프로파일러를 투입했습니다. 이준호의 성격과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프로파일러의 분석입니다. 이준호는 전형적인 집착형 인격을 보입니다.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에 대한 통제욕을 버리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했습니다. 폭력성은요? 직접적인 폭력 전과는 없지만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자신의 요구가 거부될 때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행 가능성은요? 프로파일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황상으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 증거 없이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의 한계였습니다. 정황은 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마지막으로 이준호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결백하시다면 검사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이준호는 거절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야겠습니다. 법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강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준호는 거부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수사는 다시 한번 막혔습니다. 제작진이 도달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김선희는 전 남편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언니 김선영은 이를 알고 동행을 자처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준호를 만났고 그곳은 산이라는 고립된 공간이었습니다. 증인이 없는 환경. 언니는 동생을 보호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찢어진 옷, 뽑힌 머리카락, 질질 끌린 발자국. 이 모든 것은 평화로운 만남이 아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 두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단순 실종일까요? 아니면 타인의 개입이 있었던 것일까요? 수사팀은 후자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증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2001년 12월 이 사건은 미제로 분류됐습니다. 수사는 중단되지 않았지만 진전도 없었습니다. 이준호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들은 기다림 속에 남았습니다. 보호하려는 마음이 비극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른다는 비통함. 김선영은 동생을 지키려 했고 그것이 그녀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두 사람 모두를 위험 속으로 밀어넣었을 가능성. 제작진은 이것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지리산 어딘가에 혹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진실은 여전히 묻혀 있습니다. 2024년 가을 지리산 중산리 탐방지원센터 앞 23년이 흘렀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이곳을 찾습니다. 올해 97. 허리는 굽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이었어요. 애들이 차를 세워둔 곳이. 주차장을 가리키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듯 했습니다. 선영이는 선희를 혼자 두지 않았을 거예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 선영이가 그런 애예요. 동생 일이라면 자기 몸 돌보지 않고 나서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막내 여동생은 지금 50대 중반입니다. 그녀 역시 매년 이맘때면 지리산을 찾습니다. 처음엔 살아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한 달, 1년, 3년. 시간이 지나도 믿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23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젠 어디 묻혀 있는지라도 알고 싶어요. 그래야 어머니가 마음을 놓으실 텐데. 김선영의 딸은 지금 36입니다. 엄마가 사라졌을 때 그녀는 13이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가물가물해요. 목소리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녀는 엄마의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23년 전 그날 지리산에서 찍힌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밖에 없어요. 엄마랑 찍은 사진이. 사진 속 김선영은 동생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늘 이모를 챙겼어요. 이모가 힘들어하면 엄마가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그날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모를 지키려다가 그렇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선희와 친했던 친구는 지금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선희는 착한 애였어요. 남편한테 그렇게 시달렸는데도 미워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혼 후에도요? 네, 그래서 더 안타까웠어요. 미워할 만도 한데 선희는 그냥 피하려고만 했어요. 피하려 했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실종 이틀 전이었어요. 언니랑 산 가기로 했어. 그러길래 좋겠다. 기분 전환 좀 해 했는데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내가 그때 말렸어야 했나 봐요. 가지 말라고. 친구는 지금도 자책합니다. 동네 이웃들도 기억합니다. 선영 씨는 과묵한 편이었는데 동생 얘기만 나오면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눈빛이 달라져요. 지켜야 한다는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이 마지막까지 동생을 향했을 것입니다. 내가 대신 맞을게. 김선영이 자주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친구의 증언입니다. 선영이는 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아프더라도 남이 다치는 걸 못 봤어요. 그날도 그랬을 것입니다. 동생이 위험에 처할 바에는 자신이 나서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23년간 가족들은 계속 찾았습니다. 수색대를 다시 요청했고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산을 직접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산이 너무 넓어요.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내 여동생의 말입니다. 지리산은 넓습니다. 사람이 숨기에 혹은 숨겨지기에 충분히 넓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기다립니다. 꿈에 가끔 나타나요. 선영이랑 선희가 뭐라고 하던가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웃기만 해요. 같이. 꿈속에서 두 자매는 여전히 함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에게 단순한 실종이 아닙니다. 자매애가 어떤 선택을 불러왔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언니가 동행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동생이 산에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이준호가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김선영은 동생과 함께 갔고, 김선희는 산에 올랐고, 이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1시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막내 여동생은 매년 10월 14일이 되면 법계사 쉼터를 찾습니다. 언니들이 마지막으로 사진 찍은 곳이에요. 그 자리에 서서 같은 각도로 사진을 찍습니다. 언니들이 본 풍경을 보고 싶어서요. 단풍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산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하지만 두 자매는 없습니다. 언니들 어디 있어요? 산에 대고 외칩니다. 메아리만 돌아올 뿐입니다. 김선영의 딸은 엄마가 근무하던 학교 급식실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동료분들이 아직도 기억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었다고 하던가요? 성실하고 말은 없지만 따뜻한 사람이었대요. 그 따뜻함이 동생을 향했고 그것이 비극이 됐습니다. 엄마를 원망한 적도 있어요. 왜 이모랑 같이 갔냐고. 왜 나 혼자 두고 갔냐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모를 혼자 보낼 수 없었던 거죠. 그것이 김선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준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2002년 부산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연락도 끊겼습니다. 도망간 거예요. 막내 여동생의 말입니다. 뭔가 있으니까 도망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증명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이준호를 계속 추적했지만 법적으로 구속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유로웠고 가족들은 묶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집 거실에는 재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선영과 김선희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는 그 앞에 물을 올립니다. 살아있으면 돌아올 거고 죽었으면 넋이라도 편하라고. 2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온 의식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끝까지요. 내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남겨진 이들의 기억 속에서 그날의 선택은 되풀이됩니다.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만약 언니가 말렸다면, 만약 동생이 거절했다면.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지키려던 자매. 그 사랑이 비극이 됐습니다. 그리고 23년이 지난 지금도 가족들의 시간은 2001년 10월 14일 오후 1시에 멈춰 있습니다. 사는 계절을 반복하지만 가족들의 계절은 그날 가을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돌아와, 제발. 어머니의 기도는 오늘도 계속됩니다.